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조선 근세 정치사 파트에서 훈구에서 사령으로 넘어오는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260쪽 조선의 대외 관계 있죠. 대외 관계, 명, 후금, 일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때 잠깐 보실까요? 고려의 대외 정책의 기본 방향은 친, 송, 북, 진 이렇습니다. 송과의 관계는 경제, 문화적인 목적이었고요. 송은 고려에 대해서 정치, 군사적인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진은 고려는 고구려의 후계자다. 그래서 고구려 고퇴복을 위한 북진 정책을 국초부터 추진해 왔었죠. 그래서 이제 거란과의 세 번에 걸친 충돌도 그러한 배경에서 기인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조선시대 때 대외정치의 기본 방향은 뭐냐? 조선은 4대 교린 이렇습니다. 4대. 대를 섬긴다는 얘기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긴다. 4대입니다. 이 4대는 어디에 대한 4대냐 그러면은 중국입니다. 대,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중국이랑 어디겠어요? 명에 대한 4대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고려 때 친송 정책과도 같습니다. 떠받드는 척하면서 얻는 이득이 더 많다. 실리 외교 이런 측면에서 호전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사대는 아니에요. 정치적인 건 아니고요. 정치적인 의도도 전혀 없지만은 않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인 것보다는 경제적인 또 문화적인 이러한 측면에서의 사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측면이 강하다? 후자. 이 측면이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게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면은 조선 태조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태종 이후에 이 두 나라의 관계, 명과 조선과의 관계가 태종 이후 때 원활하게 되는 거지 그 이전은 별로 안 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앞에 한번 봅시다. 260쪽에 보시면은 이 태조 때 그 불편한 관계가 유지가 됐던 이유들에 대한 얘기가 있죠. 표전 문제, 외교 문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명나라를 업신 여기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 문서를 쓴, 이건 이제 정돈이 있었거든요. 정돈이 불러드린 거죠. 안 갔습니다. 하여튼 그 표전 문제라든가, 그러면 요동정벌 문제라든가, 고려 말부터 요동정벌이 추진되고 있었죠. 그리고 조공 횟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명은 조선에 3년 1공을 요구합니다. 근데 조선은 1년 3공을 또 요구를 하죠. 그 다음에 인신과 고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인신 고명 문제는 형식상 우리나라에서 왕이 교체가 되면은 명나라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증이요. 문서입니다. 근데 이걸 안 주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뒤에 있죠. 명은 여진 유민의 소환과 세공 문제로 이성계를 국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역시 태종대 때 해결이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종계 변무 문제입니다. 이거 족보를 잘못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성계 아버지는 이자춘이거든요. 근데 중국 명나라 대명해전에는 이자춘이 아니라 고려 말의 권문세족이었던 이인임을 바로 이성계 아버지로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조선 건국 이후에 계속 꾸준히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고쳐졌습니다. 선조 때 가서 한참 뒤에요. 선조 때 가서 수정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조 때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 관계는 이제 언제 때요? 태종대 때 와가지고 두 나라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제 유지가 됩니다. 바로 밑에 요동정벌의 중단 등으로 양국 관계가 좋아지면서 문화 교류가 활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명과의 관계 그러면은 태종 이후의 관계를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6세기 이후에 있죠. 16세기 이후에 누가 등장하나요? 사림들이 등장합니다. 사림들이 등장하면서는 맹목적인 존화, 외교로 빠지게 됩니다. 자, 존화란 얘기는 우리가 조선 건국 과정에서 명분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존화, 화를 존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화는 중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맹목적인 존화 외교라면은 어떤 관계냐면 경제, 문화적인 목적, 즉 실리 외교보다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의 맹목적인 존화 외교로 간다. 살인들의 역사 의식이라든가 시각 자체가 중국 중심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4대는 죽은 명나라와 관계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명나라의 3년 1공에 조선은 1년 3공으로 대응했습니다. 나중에 1년 30 플러스 알파로 갑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보내는 거죠.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사절이 있죠.
중간에 한번 볼까요? 하정사, 뭐 성절사, 동지사에서 보내죠. 때마다 보내는 겁니다. 또 부정기적인 사신도 있습니다. 사은사, 뭐 진하사, 주청사 등 뭐 이런 또 있고요. 또 명나라 사신을 영접하는 문이 있죠. 영은문. 이건 이제 1896년에 가면은 독립협회가 영은문을 헐고 독립문을 만들죠. 그리고 건립을 합니다. 모하관, 독립관을 고친 거죠. 독립협회 때 명나라 사신을 영접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태평관은 명나라 사신 뭐죠? 숙소를 태평관이라고 그래. 명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났었던 여러 가지 그 장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1년 30이냐 3년 10이냐라고 했을 때 1년 30 플러스 알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출품과 수입품들이 나와 있어요. 품목은 삼국시대 이래 중국에서 들어왔던 것들이고요. 나은 것은 조선 초기에 뭐예요? 바로 특산물들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과의 관계는 4대 관계였었어요. 그 다음에 4대 또 뭐라고 하죠? 교린입니다. 교린. 자, 이 교자는 사귈 교자입니다. 사귈교. 린은 이웃 린자입니다. 이웃과 사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이웃은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대후금이에요. 후금. 나중에 국호를 뭘로 고친다고요? 청으로 고쳐 청. 그 다음에 일본하고의 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후금하고 일본은 손을 내미는 입장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가끔씩 노략질도 해와요. 그럼 또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코에는 코를 씁니다. 가차없이 쳐버리죠. 강경체를 일관합니다. 그리고 다시 걔네들이 또 손을 욕을 하면은 잡아주려고 하면 또 잡아줍니다. 그래서 교린 정책하에서 바로 후금과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책도 쓰고요. 또 뭐도 회유책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경 회유책을 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일본 있죠, 먼저. 여진 있죠. 여러분들 교재 261쪽 뒷자론 가보세요. 맨 위에 회유책과 강경책이 있습니다. 여진에 대한 후금입니다. 먼저 회유책에서 귀순을 장려한다거나 국경 조공 무역을 허락을 하죠. 최대한 배려해 주는 겁니다. 조선이 건국됐었을 때 영토는 어디서 어디까지냐라면은 조선 건국됐었을 때입니다. 고려 말에 초산에서 갑산까지. 이게 이제 여말선초예요. 여말선초. 고려 말 공민왕 개혁 정치 때 이 영토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선이 건국됐었을 때 영토가 여기였었습니다. 그 이북은 누가 있었냐면 이북은 누가 있었어요? 여기는 여진이 있었어요. 여진. 이게 이제 후금이고요. 나중에 국호를 청으로 고쳤다고 그랬습니다. 중국은 지금 누가 있나 그러면 이때 중국은 어디에 있어요? 명이 되겠죠.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누가 있었죠? 외가 있죠. 외. 일본이 좀 있었습니다. 일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진이 맞닿아 있는 상황에서 자꾸 노략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회유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략질 하니까 톱을 합니다. 얘네의 근거지를 톱을 해요. 그것이 밑에 세종대 때에 최윤덕을 중심으로 한 사군, 김종서를 중심으로 했던 육진의 설치입니다. 그래서 사군의 설치로 인해서 사군, 압록강 유역까지 올라갔고요. 또 육진의 설치로 인해서 두만강까지 영토가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15세기 때에 그때 압록강에서 두만강 여기까지 영토가 이제 거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현재 영토가 여기까지 거지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 개척된 이 지역에 대해서 남방의 민호를 남쪽의 백성들을 이쪽으로 이제 옮기는 정책을 추진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백성을 옮긴다 그래서 사민이다. 사민. 옮길 사자입니다. 사민이다. 사민. 3인 정책을 추진합니다. 3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지역민들이 중앙정부에 이제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역민들에 대한 민심회유책으로서 토관제도를 활용합니다. 토착 관리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지방권을 파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민 하여금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토관제도. 밑에 261쪽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토관제도는 조선시대 때 지방제도에 어떤 원칙이 위배가 되냐면은
상피제도죠. 상피제도에는 어긋납니다. 근데 이거는 한시적으로 실시가 된 거예요. 누구 때냐면은 태종에서 누구 때까지 중종연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상피제도에 어긋난다,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왈과 왈부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사군 육진이 지금 누구 때라고 했어요? 개척이 세종대 때입니다. 그럼 세종에서 중종이래야 되는데 세종 아버지 누구죠? 왜 태종대 때부터 중종까지냐라고 하는 거죠. 사군 지역 중에 보면은 여연군이 있습니다. 여연군. 여기 지도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여연군 우에 자성 무창군의 사군이 있죠. 그 중에 사군이 세종대 때에 다 개척된 건 아니에요. 최윤대기에서. 그 중에 여연군이 있습니다. 여연군은 이미 누구 때? 태종대 때 개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태종 때부터 뭐가 삼인정책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여연군을 지금 두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여진에 대해서는 강정책과 회유책을 병행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이 있습니다. 왜구들이죠. 일본들. 맨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고려 말의 대관계에서 보면요. 북쪽에서는 누가 내려왔죠? 홍건조. 남쪽에서는 누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왜구들이죠. 홍건적 왜구의 침략은 고려 말 공민왕 개혁 정치의 실패 요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조선 건국 이후에도 왜구의 노략질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종대 때 오면은 이 왜구의 노략질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배려를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뒷자로 넘어가시면은 제한 무역의 허용이죠. 조공 무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노략질 하자, 얘네를 토벌하는 조치, 강경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62쪽에 보시면은 중간에 표로 일본과의 관계를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표를 한번 보세요. 일단 세종대 때 대마도를 토벌합니다. 대마도를 접수한 건 아니고요. 대마도 일본 땅이 아니에요. 보세요. 일본이 이렇게 있고요. 조선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대마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만은 이때는 독립된 나라예요. 일본에 속한 나라는 아니고요. 소씨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성씨가 소씨죠. 그래서 왜구들이 대마도로 와서 여기를 이제 기착점을 해가지고 여기를 근거로 토대로 해서 자꾸 이제 어디 남, 동, 또 서해안까지 노략질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구의 근거지로서 바로 어디를 대마도를 토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마를 점령한 건 아니다. 접수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대마도를 토벌하자 일본은 다시 대마도주를 통해서 대마도의 왜구를 토벌하자 일본은 대마도주를 통해서 조선에 교역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대 때 삼포가 개항이 되는 것이죠. 자, 삼포 개항의 취지는 뭐냐 그러면은 최대한 배려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을 시켜서 왜구의 노략질을 막겠다라고 하는 취지예요. 그래서 삼포 어디에요? 부산포, 제포, 연포가 되어 있습니다. 삼포를 개항하죠. 조선의 대무역 창구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삼포 개항 이후에 왜구들의 무분별한 입국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무역을 제한합니다. 일본과의 대무역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할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한무역입니다. 제한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과의 무역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무역의 폭을 넓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을 뭐 했다는 거예요? 제한했다는 겁니다. 계속 줄여나갔다는 거죠. 세견선, 세사미두가 있습니다. 세사미두 할 때 미는 쌀이에요. 두는 뭐예요? 콩이죠, 콩. 그래서 1년에 배 몇 척, 1년에 쌀과 포, 콩 몇 두 이런 식으로 계속 줄여나가는 겁니다. 봅시다. 계약조 내용에서 세견선 50척, 세사미두 200석입니다. 밑에 임신약조 세견선 25척, 세사미두 100석 반으로 줄였죠. 자, 쭉 내려오면은 마지막에 광해군대 때 외란 이후에 국교 제기되죠. 세견선 몇 척? 20척. 세사미두 몇 석? 100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역을 계속 줄였다. 그래서 제한무역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시 올라갑시다, 위에.
그래서 이제 삼포 개항 이후에 너무 이제 안방 드나들듯이 드나드니까 무역을 제한한 것이 개해년의 개해약조다. 약조는 조약이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중종대 때 삼포 개항 이후에 중종대 삼포회란이랍니다. 터벌하죠. 삼포회란을 계기로 해서 비변사가 임시 군무협의기구로 처음 설치가 돼요. 그리고 삼포회란 이후에 다시 국교가 제기된 것이 임신약조입니다. 그리고 삼포 중에 부삼포 그리고 연포는 폐쇄, 제포만 개항합니다. 무역도 줄이고 있습니다. 다시 사량기 내변이 터집니다. 터벌했고요. 일본의 왕래를 금지를 하고 있죠. 다시 일본의 요구로 국교가 제기됩니다. 정미약조예요. 정미약조에서는 역시 이전의 무역이라든가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제한무역이요. 다시 명종대 을묘해변이 있었죠. 전라도 일대를 박살낸 거예요. 을묘해변을 계기로 해서 임시 군무협의기관이었던 비변사가 상설기구가 되고요. 그리고 재승방략체제로 개편됐습니다. 뭐가? 진관체제가 재승방략체제로 개편이 됐다. 그리고 선조 때 외란이 터지고 국교가 단절됐죠. 그리고 다시 광해운대 때에 기유년에 기후각조가 체결되면서 무역이 재개가 됐습니다. 국교 재개된 거죠.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는 갈수록 계속 무역의 폭을 줄여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바로 뒤에 넘어가서 선조 때 외란부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조선의 대외 정책의 기본 방향이 뭐라고요? 4대 교리입니다. 4대는 명에 대한 4대고요. 교리는 여진과 일본에 대한 교린이에요. 그러면 조선의 대외 정책이 꼭 동북아시아에 국한됐다 이렇게만 얘기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선의 대외 정책의 기본 방향에서 또 하나 보면은 맨 밑에 동남아시아하고 교류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동남아시아는 어디냐 그러면은 류큐. 지금의 오키나와입니다. 미국 그 태평양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고요. 일본 있으면 요쯤 되겠죠. 맨 밑에 섬이 큰 섬. 그 다음에 시암. 시암은 타이야, 타이. 우리가 태국입니다, 태국. 태국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인도네시아의 자와가 있죠, 자와. 자와를 얘기합니다. 류큐, 시암, 자와 중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류큐입니다. 류큐와 관계가 가장 빈번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 류큐, 그 다음에 시암, 그 다음에 자와 여기가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15세기 대관계 폭이 동북아시아에 국한된 게 아니라 동남아까지도 확산됐다. 그러니까 폭이 넓었다. 이걸 얘기하자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선의 대외정책 4대 교린 그리고 동남아시아와의 관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조선을 양분하는 계기가 됐던 사건이 있죠. 자, 263초로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입니다. 7년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외란의 사람들이 정리하실 것은 뭘 정리하시냐면은 자, 4가지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외란 직전 조선과 일본의 정세입니다. 정세. 외란 직전에 조선과 일본의 정세를 정리하시고 두 번째 관군의 패인입니다. 패인. 왜 패배하게 됐는가? 그 패배 요인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전세. 역전의 계기예요. 전세 역전의 계기는 뭐냐? 마지막 외란이 가져다준 영향은 뭐냐? 이거는 전쟁 당사자국이었던요. 조선, 또 어디요? 일본, 그러면 어디까지? 중국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외란에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외란 직전 조선의 정세와 일본의 정세를 먼저 보시는데요. 조선의 정세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명종 다음에 누가 등장했나요? 선조가 나오죠. 명종대 때 을묘해변이 터졌잖아요. 을묘해변으로 해서 국교가 이미 단절된 상태예요. 그죠? 단절됐습니다. 그럼 이제 선조 때 와가지고 뭐가 터졌죠? 외란이 터진 거예요. 근데 선조 때 전쟁 직전의 조선 정세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먼저 263쪽 맨 위에 올라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구대 노략질이 지금 선조 때 갑자기 외란으로 터진 건 아니잖아요. 바로 앞에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자, 세종대 때 그러니까 삼포 개항부터 해가지고 중종대 때 뭐 삼포 외란, 사량진 외변, 뭐 을묘 외변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변사 있죠, 비변사. 이 비변사가 명종대 을묘 외변을 계기로 해가지고 처음 설치가 됩니다. 이때는 임시 군무 협의기구예요. 임시기구입니다. 상설기구는 아니고요. 그래서 비변사를 설치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이는 전쟁 직전에 만원봉사, 이의 개혁 저서죠. 만원봉사에서 10만량 명설을 주장한다거나 이는 좀 현실 개혁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주장들 하고 있죠. 10만량 명설 이런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고 있었을 때 일본으로 바로 내려가 있습니다. 저는 놔두고요. 일본 어떤 상황이냐? 일본은 혼란기를 바로 수습한 바로 직후예요. 우리가 일본은 원간섭 때 여원연합군의 일본 침략에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이후에 해이안 시대에서 막부 시대로 갔습니다. 막부, 무신정권을 얘기하죠. 그래서 일본의 최초의 막부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마쿠라 막부라고 그랬죠. 가마쿠라 막부. 두 번째 막부가 어디냐면은 지금 무로마치 막부요. 이게 이제 무로마치 막부가 15세기 때 우리나라 조선 초기 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로마치 막부 이후에 약 1세기간에 걸친 혼란기가 있습니다. 전국시대죠. 이거를 누가 수습했냐 그러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즉 풍신수길이 수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 선조 때, 이 선조 때 일본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이 시기예요. 100년간에 걸친 혼란기를 얘가 수습한 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요토미는 대외 침략을 위해서 조선에 쳐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명 가도를 요구를 합니다. 자, 정명 뭐죠? 명을 정벌하려고 한다. 명, 가도, 길 좀 비켜달라 이 얘기예요. 이거는 옛날에 일본이 조선이 했던 거와는 전혀 상반된 거죠. 대놓고 쳐들어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고 있었을 때 조선에서는 지금 선조 때 뭐죠? 붕당 정치가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렇죠? 이조 전랑직을 놓고 동인과 뭘로 서인으로 나눠져 있는 이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동인 서인 해가지고 정사, 부정사 해가지고 일본에 특사를 보내잖아요. 사신을 보냅니다. 바로 위로 올라갑시다. 조선의 정세 대응책에 니은으로 하겠습니다. 자, 서인의 황룡기를 정사로, 동인의 김성희를 부사로 보냈습니다. 가서 일본의 입장 좀 보고 와라 이거예요. 똑같이 보냈는데 얘네들이 갔다 와서는 상반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동인은 뭐라고 했어요? 동인은 일본의 이 상황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 혼란을 수습한 직후의 상황을 보고 대일 안심론을 주장합니다. 일본 지금 조선 침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대일 안심론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서인 있죠. 서인은 아니다. 지금 조선 침략할 것 같다. 그래서 대일몰 경계론을 주장합니다. 또 상반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은 외란 직전에 국론이 일치가 되고 있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죠. 이게 외란 직전 조선의 정세고요. 일본의 정세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거를 바로 수습하고 조선에 뭐를 정명가도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 조선이 정명가도 요구를 거부하자 1592년 4월 14일 20만의 왜군들이 수륙 양면 작전으로 부산에 상륙하게 됩니다. 이때가 4월 14일이에요. 자, 부산진 첨사 정발, 동네 부사 송상현 얘네들이 저항을 했었습니다만 결국 함락이 되고 그런 육지가 뚫립니다. 동, 중, 서로로 해서 계속 북상하던 중 충주 탕금대 전투가 있습니다. 1592년 4월 24일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이 4월 14일 날 뚫렸죠. 4월 14일 뚫리고 그리고 이제 충주 한강 상류 쪽입니다. 탕금대 공원이 있던 곳이에요. 탕금대 전투가 언제 때 뚫린 거예요? 4월
24일이야. 얼마 걸렸어요? 10일 걸린 거, 10일. 그러니까 별 저항 없이 우후죽순처럼 밀고 올라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신립이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우다가 저는 남한강 상류에 투신해서 자결해버린단 말이에요. 자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성, 한양입니다. 그 다음에 평양성, 함경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얼마 걸렸다고? 2달 걸려, 2달. 완전히 우후죽순처럼 밀고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주 탕금대 정투 둘째 줄 봐봐요. 이를 계기로 삼수병으로 구성된 뭐가 훈련도감이 설치가 됐습니다. 조선의 중앙군 5군영의 중심군영이 어디예요? 바로 이 훈련도감이죠. 삼수병 그러면은 포수, 사수, 살수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그래서 이제 육지에서 탕금대 전투에 계속 뚫리자 왜구들은 거의 저항 없이 밀고 올라오고 있었다. 그래서 급기야 5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충주 탕금대 전투 이후 며칠 만이에요? 근 한 10일 만입니다. 10일 만. 그렇죠? 10일 만에 한양. 그 6월 13일 날에 어디 평양성 함락 그리고 함경도까지 약탈했다. 그러니까 부산에 상륙한 것이 뭐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4월 14일이에요. 평양성까지 함락한 것이 언제예요? 바로 6월 13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달 만에 한반도 전역이 외구의 손아귀로 넘어가 버리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외란 직전에 조선과 일본의 정세는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릴 수가 있죠. 전쟁 이후에 2달 만에 우후죽순처럼 깨져버리게 된 요인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일전에도 근세에 통치제도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군역제도에서 군적 수포제 시로해서 이미 군역제도는 무너졌다라고 하는 점. 그렇죠? 기억나시죠? 이거는 군적수포제 때. 또 하나 있죠. 이거의 관군의 패배 요인은 또 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재승, 방략, 체제 허점이에요. 재승, 방략, 체제 허점이다. 초전 박살 체제를 재승, 방략 체제라고 했지. 그렇지? 또 하나는 뭐죠? 화승총입니다. 이 화승총은 조총이죠. 조총. 이 조총은 세 조자를 써요. 조총입니다. 날아가는 새를 맞춰서 떨어뜨린다 해서 뭐라고 그래요? 조총이라고 그래.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화승총이에요. 으로 인한 사기 저하도 있습니다. 기가 꺾여버린 거죠. 왜냐하면 조총이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소리가 크거든요. 불꽃이 팍팍 튀어요. 크기가 조총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2m 이상 됩니다. 2m 이상이에요. 근데 모수는 뭐냐면은 이 조총은요. 한번 쏘잖아요. 쏘고 나면 화약을 장전해야 돼요. 화약을 장전하고요. 가득 넣고 화약을 또 다져 이렇게 다집니다. 그리고 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을 한번 쏘고 말이죠. 화약을 넣고 다져가지고 다시 장전해가지고 쏠 때까지 한 10분 정도 걸려요. 10분. 전쟁터에서 10분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분 동안 적은 쳐들어오는데 총알 한 발 쏴놓고 나서 10분 동안 또 총 장전하고 있는 겁니다. 총알을. 그러니까 실효적이는 않습니다. 실효적이는 않아요. 뭐가요? 조총이. 근데 조총은 한 사기저하입니다. 총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뻥뻥 터진단 말이에요. 기가 꺾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조총은 실질적인 무기의 살상용 무기 역할을 했다라기보다는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징 의미로. 그러니까 그 조총은 사기 저하도 관군의 패배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정세 변동에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배층의 무능이에요. 무능. 이것이 뭔가요? 외란 초기의 관군의 패배 요인입니다. 그래서 2달 만에 한반도 전체가 유린되게 된 하나의 요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깨지다가 그러면 전세 역전의 계기가 된 것은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전세 역전의 계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다가 볼까요? 하나는 명군의 원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병의 승리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순신의 활약으로 대표하는 뭐죠?
수군죠, 수군. 수군의 승리도 있어요. 이게 전세 역전의 계기가 된 사건인데 그중에 여러분들 다음 장 맨 밑에 그 263쪽입니다. 수군의 승리부터 해서 다음 장에 맨 밑에 의병의 승리가 있죠. 외란 때의 그 의병장들 곽재우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은 바로 명군의 원조가 있습니다. 평양성 탈환하는 부분이 있죠. 맨 밑에 부분입니다. 이것이 전세 역전의 계기가 된 사건이에요. 그중에 수군의 승리부터 순서대로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264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맨 위에. 옥포, 사천, 한산도, 그다음에 이치 전투 등이 있죠. 그렇죠? 여기서 옥포, 사천, 한산도 해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최초의 승리 지점 그럼 어디예요? 바로 옥포 해전입니다. 최초 승리입니다. 특징적인 이순신 활동의 특징적인 사실들은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최초로 거북선을 사용해서 승리했던 곳은 어디예요? 바로 사천해전입니다. 경상남도 사천시에. 그 다음에 전세에 임진왜란의 3대 첩이자 확실하게 이제 전세를 뒤집어 놨던 계기가 된 뭐가 있어요? 한산도 대첩도 있습니다. 하깃진전법이라고 있죠. 하깃진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적을 가운데 놓고요. 학이 날개를 펴죠. 그래서 날개를 펴가지고 적을 가운데 놓고 360도에서 집중 포괄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학 날개를 편 전법이다 해서 하깃진전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 목사, 권율, 황진 등이 충청도 금산 서평 이치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여기에서 왜군을 격파해서 곡창지대 전라도 지방을 지키는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뭐요? 논산 이치 전투다. 논산 이치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의 활약은 일단 임진왜란 때 이순신 활약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유재난 때 이순신의 활약은요. 뭐가 있어요? 원균에서 빼앗긴 제해권을 확보했었던 바로 명량해전하고 전사했던 뭐죠? 노량해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의 3대 첩 그럼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는 뭐요? 한산도 대첩. 이게 1592년 7월 달이에요. 그 다음에 명량 노량 대첩입니다. 그 다음에 임진왜란의 3대 첩 그러면 순서대로 한산도. 그 다음에 김시민의 진주 대첩이 있습니다. 1592년 10월입니다. 그 다음에 권율의 행주 대첩이 있습니다. 1593년 2월 달입니다. 이건 이제 외란의 3대 첩이라고 그래요. 외란의 3대 첩이다. 진주 대첩, 행주 대첩의 행주는 행주치마에서 얘기하는데 사실 행주치마는 아닙니다. 지명 자체가 행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지금 쭉 내려오겠습니다. 외란의 3대 첩 말고 이제 외란에서 전세 역전의 계기가 된 두 번째 사건이 있었죠. 의병의 승리부터 해서 맨 밑으로 내려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병의 주축은 누구다? 농민입니다. 농민들. 그러니까 그 지형, 그 지세에 능수능란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의병장 그러면은 전직 관리, 유생, 또 양반들 그리고 승려들이 있죠. 이거는 호국불교의 상징이에요. 유정이라든가 휴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술은 그 지역민들이 아닙니까? 치고 빠지는데 일각이 좀 있었습니다. 지형지세를 활용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유격 전술, 게릴라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게릴라전 그러면은 게릴라 한 명을 잡기 위해서는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하냐면 10명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러한 게릴라전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활동했던 대표는 의병장에서 밑에 곽재우, 북인 출신으로 홍희 장군이라고 불렀다. 즉 최초의 의병으로서 이 홍희는 붉은 옷, 비단으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명나라 황제로부터 받은 비단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특히 곽재우가 경상도 의령에서 승리한 시기가 1592년 4월 22일이에요. 이거를 양력으로 환산하면은 1592년 6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6월 1일은 의병의 날이다 해가지고 의병의 날에서 국가에서 기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이거는 날짜는 곽재우의 의령에서의 승리를 기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6월 1일이
의병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이어리 같은 데 보면은 6월 1일 한번 펴보세요. 있으면. 폈는데 의병의 날이 있다 그러면은 제법 의식이 있는 다이어리고요. 물론 없다고 그래서 의식이 없다라고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런 행사, 이런 날은 뭐 6월 1일 이 날짜는 이 날짜와 이렇게 며칠에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인홍, 북인이죠. 자, 이 정인홍은 합천에서 기병에서 길주, 함경도입니다. 장평등에서 왜구를 격퇴합니다. 뒤에 조언이 있습니다. 최초의 승병, 영규와 함께 청주성을 회복했고요. 금산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약 700여 명의 의병과 함께 전사를 했죠. 그래서 금산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 바로 700의총이 있습니다. 700의총. 조언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700의총. 의총은 뭐냐면은 의는 의병입니다. 의병. 700여 명의 의병이에요. 총은 무덤입니다. 자, 이 무덤은 주인공을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부장품이 있습니다. 그런 무덤엔 뒤에 뭐가 붙어요? 총자가 붙는다고 그랬죠. 뭐 무용총, 쌍용총 하듯이 총자가 붙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정문부, 함경도 경성에서 기병을 했고요. 현직 관료로서 의병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길주를 탈환했습니다. 그걸 기념해서 조선 숙종대 때에 옆에 사진 있죠. 북관대첩비를 건립을 해요. 근데 일제시대 때 일본은 이 비를 팥버렸어요. 가져갑니다. 그러다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에 보관이 되어 오다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08년에 소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 이듬해 어디로? 원래 이게 있었던 바로 북한 땅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정문부는 바로 북관대첩비의 그 정문부입니다. 김천일, 나주, 김덕령, 담양, 그리고 고경명, 장흥, 영규 최초의 의병장입니다. 최초의 의병장으로서 바로 영규는 금산전투, 그 위에 있었잖아요. 조헌 금산전투에 여기서 싸우다가 전사를 했었던 최초의 승병장이죠. 이거 호국불교의 의미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정, 서산대사입니다. 어디에요? 바로 금강산. 그리고 휴정이죠. 서산대사, 묘양산. 그 다음에 유정, 삼형대사입니다. 금강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세 역전의 두 번째 계기는 뭐라고요? 의병의 승리였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은 명군의 원조입니다. 명이 조선을 도와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자,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던 명분이 뭔가요? 정명가도였습니다. 명을 정벌하려고 하는데 가도 길 좀 비켜달라고 하는 거죠. 그죠? 정명가도라고 그래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왜구들이 이건 들어옵니다. 그리고 명을 치러 가죠. 근데 2달 만에 조선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면 왜구들이 왜란을 일으키게 된 당시 명군이 명을 치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2달 만에 조선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명나라 입장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러겠죠. 그래서 그 정명가도, 아까 얘기했던 정명가도. 그래서 명이 돕고 싶어서 돈 건 아니고 명나라 자유책이에요. 자유책.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쭉 내려오겠습니다. 밑에 그 평양선 탈환부터 보시면 됩니다. 1593년 1월 제1차 조명연합군에서 명나라 장수 조승훈이 들어와서 평양성을 공격했다가 깨졌어요. 돌아갑니다. 다시 2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나라 군대 조명연합군요. 2차를 얘기를 해요. 이효성이하고 남인의 유성룡입니다. 그래서 명나라 이효성이하고 남인의 유성룡이가 연합해서 바로 어떻게 했어요? 막아냈습니다. 즉 찾아냈어. 평양성을 공격해서 평양성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 조명연합군이 승리한 겁니다. 승리해가지고 평양에서 계속 내려옵니다. 평양성 탈환해가지고 내려와요. 그러다가 어디에서? 지금의 경기도 고양입니다. 고양. 벽제관 전투죠. 이 벽제관 전투에서 조명연합군이 어떻게 했어요? 깨졌습니다. 조명연합군이 뭐했다? 패배하였다. 그치? 자, 그리고 이제 고향의 벽제관에서 승리한 일본이죠. 일본은 그 기세를 살려서 어디를 쳤어요?
행주산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행주산성에서는 바로 일본이 어땠어요? 깨졌습니다. 이 누구죠? 권율입니다. 권율. 외란의 3대첩 중에 마지막 1593년 2월 달에 행주대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행주대첩 이후에 일본과 누구하고 명 있죠, 명 간의 화의가 체결이 돼요. 화의가 체결된 다음에 약 몇 년간에 걸친 3년간에 걸친 휴전이 체결했습니다. 3년간에 걸친 휴전 이후에 1597년에 다시 전쟁이 터집니다. 이게 뭔가요? 정유재란이에요. 이 정유재란 언제까지 갑니까? 그러면 1597년에서 1590 몇 년까지? 8년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과정이 흐름이 지금. 그래서 전세 역전의 계기는 뭐 수군의 승리, 의병의 승리, 그 하나 뭐라고요? 명군의 원조였다. 근데 명군 원조에서 명 연합군 해가지고 누구라고요? 더하기,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유성룡입니다. 유성룡 남인이에요, 남인. 그 다음에 이요송, 이거는 중국군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요송에서 조명연합군이 승리를 했고, 승리한 기세를 밀고 내려오다가 여기서 깨졌고, 이제 명나라 군대는 평양성에 들어가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먹고 놀다 간 거고요. 그런데 일본은 벽제관 정투에서 승리한 그 기세를 행주산성에서 싸웠습니다만 행주대첩 일본이 어땠어요? 패배했습니다. 일본이 깨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뭘로? 일본과 행주대첩 패배 이후에 일본과 명 간의 화의가 체결됐고, 근데 화의는 곧 1597년 정유재란으로 재차 폭발하게 되는 그런 게 됐었던 것이죠. 자, 이런 흐름이에요. 자, 교재 265쪽에 그게 평양성 탈환 이후의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전 기간 동안에 조선에서는 뭘 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맨 밑에 봐봐요. 조선에 전열 정비해가지고 훈련도감을 설치하고, 두 번째 재승 방략체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했다? 바로 진관 체제를 복구한 소고법을 시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앞에 군역제를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마지막 화포를 개량하고 초총, 화승총입니다. 초총을 제작해서 무기 약점을 보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바로 조선에서 전열 재정비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휴전 기간 동안에 전개했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화의는 왜 결렬됐냐라고 하는 거죠. 뒷장에 봅시다. 맨 위에. 자, 이거는 조선과 일본 간의 화의 결렬이라기보다는 누구하고 누가 간에? 명과, 그 다음에 어디에요? 명과 일본 간의 화의가 결렬되고 정유재란이 터지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이게 1597년 7월에서 언제까지 하는 거죠? 1598년까지 진행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정유재란 때의 주요 전투 업적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체크 좀 합시다. 제가 7천량 해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7천량에서 원균이 제해권을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빼앗긴 제해권을 다시 재회복한 것이 언제예요? 바로 밑에 7천량에서 깨지고요. 그 다음에 밑에 직산전투 밑에입니다. 명량대첩이에요. 명량, 이순신이죠. 그리고 이순신의 전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1598년 11월 달에 뭐였다? 노량대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바로 위에 중간에 정유재란에 바로 오른쪽 한번 봐봐요. 직산전투가 있습니다. 이 직산, 명원군과 권율의 연합군이 직산에서 충청부터 직산이에요. 왜군을 물리쳐서 왜군은 북상을 못하고 뭐 했다? 퇴각을 했습니다. 이게 직산 전투예요. 충청북도 직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량, 노량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유재란 때에 주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지금 뭐죠? 명량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명량 대첩하고요. 명량, 그 다음에 노량. 이건 이제 명량, 노량은 이순신의 3대첩 중에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뭐냐고? 한산도, 명량, 노량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쭉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외란에 끼친 영향이 있습니다. 조선, 일본, 중국.
전쟁 당사자국이었던 조선과 일본에 끼친 영향부터 해서 차근차근 보죠. 조선에 끼친 영향도 있습니다. 쭉 봅시다. 266쪽에 인구 감소, 국가 재정의 약화, 그리고 신분제 동요, 또 밀란도 일어나고 문화재 소실도 좀 컸죠. 포로도 발생하고 비변사 기능도 강화가 됐습니다. 뒤로 하겠습니다. 훈련 도감이 설치가 돼서 강화가 되고 숙명, 배금, 그렇죠? 숙명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셋째 줄 봐봐요. 명나라 군인들에 의해 관우 숭배 사상이 들어와 서울 동묘의 관우 사당이 건립이 된다거나 이런 거죠. 지금 지하철 1호선에 보면은 동묘 앞 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적개심이 고조가 됐으며 이때 일본에서 들어왔었던 품목들이 있죠. 특용약물들 들어옵니다. 담배, 고추, 호박이 전래됩니다. 거꾸로 일본에서는 조선에서의 활자, 그림, 서적, 문방구 등을 가져갑니다. 자, 그중에 활자만 봅시다. 활자, 그림, 서적. 일본의 중세 문화 발달에 기여했었고요. 그리고 도자기 있죠. 도자기는 당시 조선의 이삼평이라든가 이런 도공들이 끌려가서 일본 도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도자기의 시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봐봐요.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외란이 끝나기 전에 퇴각 명령을 하고 전사합니다. 그 도요토미 다음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마지막 막부, 에도 막부입니다. 또는 도쿠가와 막부라고도 해요. 에도 막부, 도쿠가 막부. 이 막부 때 와가지고 이제 조선과 뭘 한다? 수교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조선과의 수교. 그래서 일본에서는 정권이 바뀝니다. 누구에서? 도요토미 막부에서 에도 막부로 바뀌고, 우리는 뭐가 바뀌죠? 우리는 외란 계율에서 선조에서 누구로 하죠? 광해군으로 넘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광해군의 대외 정책이 양다리 걸친 명과 후금의 양다리 걸치는 중립 외교도 나왔고, 또 조선의 사회를 전개해서 뭘로 후기로 넘겨놨고, 이렇죠. 중국은 어땠어요? 중국은 명이 지고 이 틈에 어디가 성장했죠? 후금이죠. 명이 지고 후금이 성장하는, 그러니까 왕조 교체. 이건 뭐죠? 일본에서는 정권 교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영향을 준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외란을 계기로 해서 중세 문화 발달에 영향을 줬습니다. 근세 문화 발달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외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전은 뭘 한다? 근세라고 외란을 잘 극복한 이유를 뭘 한다? 근대라고 한다. 왜 근대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를 좀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외란에서 정리했던 외란 직전 조선과 일본의 정세, 관군의 패배 요인, 그리고 전세 역전의 계기, 그리고 동양 삼국에 끼친 영향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선 뭐라고 그래요? 전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외란 이유는 조선 후기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밑에 조선 후기 일본과의 관계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